사슴처럼 긴 목에 처진 어깨, 비스듬히 기울어진 얼굴의 여인은 고양이처럼 우아해 보이지만 이 눈빛은 상념에 잠긴 듯 공허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길래 까닭 모를 슬픔과 애잔함이 맴돌고 있는 걸까요? 한 남자의 인생에 사랑과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어준 이 신비한 여인은 누굴까요? 이 시간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날씨를 그리다 시작합니다. 네, 명화 속에 담긴 이야기를 재밌게 들려주실 분 소개할게요. 이동석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그림은요.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초상화입니다. 네. 대중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초상화 중에 아닐까 싶은데요. 이 그림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화가 중에 한 명인 모딜리아니가 그린 1918년작인 큰 모자를 쓴 잔 에브테륜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그림이 보통 초상화하면 좀 디테일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데 이 그림은요 굉장히 단순하면서 좀 기하학스럽기까지 해요. 서양 미술사에서 자화상으로 유명한 사람이 이제 렘브란트가 있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빈센트 반 고흐가 있는데요. 네. 자화상은 화가가 자신을 그리는 거여서 자신의 예술적 어떤 가치를 표현한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초상화 같은 경우는 이 화가가 모델을 그리는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뭐랄까요, 우리한테 가장 유명한 초상화는 어쩌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겠죠. 네. 그리고 이 모딜리아니의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 독특한 스타일 때문에 모르면 몰랐지 한 번 보면 잊기 어려운 그런 그림인데요. 이 유다현 캐스터가 보시기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뭘까요? 저는 그냥 처음 딱 봤을 때 눈동자예요. 눈동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목도 굉장히 길고, 네. 또 뭔가 이렇게 곡선인 듯한 느낌이랄까요? 좀 휘어져 있는 듯한 느낌? 네, 제가 잘 보셨는데요. 네. 그런 말이 있어요. 화가들은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미술사를 정리한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 후대 화가들이 자신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선대 화가들의 작품을 쭉 살펴보면서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게 된다라는 뜻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긴 목과 어깨가 굉장히 사실 비현실적이죠. 네.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거의 어깨가 없죠. 네. 이렇게 쳐져 있고, 이런 것들이나 목이 길고 얼굴의 길이가 길고, 이런 것들은 바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그림 중에 보티첼리가 그렸던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제 초기 르네상스 시대 그림인데요. 그 그림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럼 모딜리아니가 화가가 되면서 염두에 뒀던, 엄히 영향을 받았던 첫 번째 중요한 그림은 초기 이탈리안 르네상스 작품이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게 비롯된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단순하죠. 네. 뭔가 형태도 많지 않고 선이 몇 가지 안 되고 굉장히 단순하고 색채도 그런데요. 어쩌면 마치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조각을 마치 그린 것처럼, 사람을 그렸다기보다는 사람을 조각해놓고 이 네. 조각을 그린 것처럼. 맞아요. 조각상 같은. 그렇죠. 이게 이제 모딜리아니는 이탈리아 화가인데 1884년생이신데 1906년도에 파리로 와요. 그때 파리는 지금으로 치면 뭐 세상의 중심이었죠. 그때 당시 파리에 유행했던 게 아프리카 조각상이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이 이탈리아 사람이 이탈리아 문화를 이렇게 자기가 자기화시킨 후에 파리에 와서 굉장히 이국적인 아프리카 미술을 자기가 접한 거죠. 그러면서 그의 영향을 받아서 그 두 개를 자기만의 스타일로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모딜리아니 초기작들은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았어요. 모딜리아니 초기작들을 보시면 그냥 상대적으로 평범한 그림이거든요. 네. 풍경화나 인물화가. 근데 이게 파리에 와서 한 10여 년 정도 지났을 무렵 19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초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스타일과 아프리카 미술까지 이렇게 섞여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내요.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맞아요. 약간 종이 인형처럼 이렇게 눈만 네, 오려낸 네, 것 네. 같이. 네. 예, 그런데요. 사실은 모딜리아니가 모든 사람을 다 눈동자를 그리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바꿔 얘기하면 예를 들면 되게 가까웠던 이제 시인이자 예술가 중에 이제 정 콕토라는 그 프랑스 시인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을 그린 그림에는 눈동자가 없어요. 한쪽만 또 없어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 잔 에브테른이라는 여자를 모델로 했을 때 그린 작품 중에서도 이 작품에서는 지금 눈동자를 회색처럼 이렇게 네. 아몬드 눈빛으로 칠해놨죠. 근데 또 다른 작품에서는 긴 생머리에 눈동자를 명료하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눈동자를 그리지 않은 데는 약간 이유가 있겠지만 모든 모델을 눈동자를 그리지 않은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또 궁금해지는데 왜 그 모델리아니 하면 특유의 인물화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유독 이렇게 인물화를 많이 그린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뭐 대체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그 돈을 벌기 상대적으로 유리한 그림이 사실 인물화거든요. 근데 인물화를 그리면 최소한 이 사람은 자기 작품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보기에 또 약간 무리가 있는 게 모딜리아니는 사실 잘 사는 그건 아니었어요. 좀 가난했는데 파리에 와서 굉장히 가난했는데 몸도 굉장히 어릴 적부터 안 좋았고 몸이 원래부터 좀 예, 좀 허약했나요? 병약했고 그래서 사실 중간에 조각을 한번 했지만 조각을 하면 이렇게 먼지도 많이 나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또 조각을 중간에 또 포기해요. 그때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이 걸려있던 결핵에 걸려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또 결핵에 걸려 있으면서도 이제 보시면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맞아요. 서양 미술사의 대표적인 미남 화가인데요. 지금 봐도 굉장한 미남이에요. 네, 그래서 1906년도에 파리에 왔을 때부터 여자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가만두질 않았군요. 네, 네. 그래서 몸도 안 좋은데 잘생겼고 이탈리아 네. 화가고 뭐 약간 이런 면들이 많은 여성들에게 어필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술과 이 담배와 이런 나날들을 보낸 거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인데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렇게 즐기며 살았는데 근데 반면에 그렇게는 유명했지만 또 화가로서는 유명하지 못했거든요. 그 기록을 살펴보면요. 모딜리아니는 인간의 내면을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물화를 통해서 인간의 내면을 표현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서양이나 동양이나 눈동자는 마음의 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왜 창을 이렇게 닫은 듯이 안 그렸을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 이제 증언은 그런 게 있어요. 모델들이 했던 증언은 네. 모딜리아니는 단 한 번도 그림을 고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그리고 나면 고치지 않는 거예요. 수정을 하나도 안 네. 했다는 거네요. 그것 네. 어떤 면에서 이미 자기가 무엇을 그릴지를 확실히 알고 어느 시점에 다 그게 표현이 되면 붓을 놓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델을 통해서 그리고자 하는 바가 명확했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모델들의 증언에 따르면 모딜리아니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내면을 이렇게 후벼 파듯이 자기의 내면을 다 보고 있는 듯했다 이렇게 느꼈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딜리아니는 이 모델들, 특히 이제 여성 모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와 뭐 좀 그런 썸씽이 좀 있었던 모델이 많고 남자 모델 같은 경우는 당시 유명 인사들이고 자기 친구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 사람에 대한 친구에 대한 기록, 마치 일기를 쓰듯이 그냥 인물평을 그림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눈동자를 이렇게 그리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어릴 적부터 병학했던 화가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에드와르 뭉크도 어릴 적부터 병이 있었거든요. 집안 사람들이 다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해했거든요. 근데 모딜리아니도 항상 그런 불안에 시달렸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어떤 그 사랑이 깊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버려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뭔가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 작품을 좀 뭐랄까요, 한 번 봤지만 잊을 수 없는, 이게 존 에브테른이라는 사람이 실제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약간 어떻게 보면 앤디 워홀의 그 실크 스크린 같이 네. 그 사람만의 독특한 표현 기법이 되지 않았을까. 자신의 내면과 이 표현 기법이 굉장히 잘 만난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네, 이 그림은 또 좀 기하학적이에요. 특히나 눈이 지금 이렇게 아몬드형이잖아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그 모딜리안이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 하나 있는데요. 여성을 그린다는 것은 그녀를 소유하는 것이다. 역시 인기 많았던 남자들만 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런 면에서 보자면 당시 나를 만나기 전에 당시 여자들은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났겠지만 나만의 방식으로서 당신들을 소유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눈이 없는, 바꿔 얘기하면 그 눈동자의 자리에 바로 자기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 눈동자는 한번 나를 봤기 때문에 이제 눈동자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 말고는 딴 사람을 보지 마라. 약간 네. 그런 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Watch me as I sing to the sea and always remember me. 참 수많은 여인들을 그렸잖아요. 그중에서도 지금 이 초상화의 주인공이 참 궁금해져요. 좀 애절한 듯하면서도 또 우아한 느낌까지 드는데 이 여인,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그 모딜리아니를 둘러싼 이야기 중에 가장 뭐 크게 회자되는 게 러브 스토리인데요. 네. 역시 이제 시대의 풍문화처럼 굉장히 많은 여자들과 뭐 러시아 시인도 있었고 많은 예술가들과 연문을 풀었는데 이 존 에브테른이라는 여자가 원래는 모델로 만났다가 이제 사랑이 싹터서 결혼까지 하고 아이도 낳았는데요. 처음 만났을 당시 나이가 모딜리아니가 32살 그리고 이 쟈는 18살이었어요. 나이 차이가 꽤 나네요. 꽤 나죠. 1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둘 다 이제 원래 그림 그렸던 미술 학도였는데 그 지금도 모딜리아니 초상화, 그러니까 쟈니 그렸던 초상화가 남아 있어요. 그 그림을 봐도 알겠지만 약간 재능도 있었던 여자가인데 그 눈동자를 그린 그림이 있어요. 긴 생머리를 이렇게 뒤로 넘긴 그 그림을 이제 모딜리아니가 쟈니를 그린 게 있거든요. 그거 보면 굉장히 미녀였어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의 이 화가, 무명의 화가에게 10대 후반의 이 소녀는 끌린 거죠. 그래서 열정적으로 사랑을 했는데 하지만 모딜리아니는 진짜 뭐 겨울에 땔감 구할 돈도 없을 정도로 살기 힘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병약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가장 슬픈 사건은 그래서 35살의 나이로 1920년도에 사실은 이 모딜리아니가 발병을 해서 죽습니다. 네, 젊은 나이네. 네, 죽는데 이 쟈니 이제 그때 기록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굉장히 슬퍼했겠죠. 당연히 자신 사랑했던 남편이자 화가이자 자신의 아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는데요. 쟈니 친오빠들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굉장히 반대했어요. 저렇게 30대 초반에 보헤미안 이탈리아인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는데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몰래 막 눈을 피해서 만나고 막 그렇게 사랑을 싹 틔웠거든요. 밤에도 만나고. 근데 그 이제 엄마 집, 쉽게 말하면 엄마 집에 있었던 거죠. 엄마 집에 있었는데 오빠들이 계속 감시했어요. 얘가 막 자살하려고 그러고 하고 막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하고 건물 6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막 이렇게 계속 막았는데 죽은 걸 안 그 다음날 새벽 5시 무렵에 오빠들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이 집 그 베란다를 통해서 투신을 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죽는데 그때 더 비극적인 것은 그때 쟈는 8개월 된 아이 모딜리아니의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깊게 내려박히는 거죠.
있어서 잔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일단 14살 차이 나고 얼마나 예뻤겠어요. 10대 후반에 그리고 특히 그림 자체도 모딜리아니 그림은 굉장히 감각적인 그림인데 그 그림인데 보면 잔 같은 경우는 아마 통상 말하는 뮤즈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신의 끊임없이 이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그리고 이 결핵이라는 병은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이 이 병에 걸려 죽는데요. 이게 사실은 영양 보충과 요양을 통해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병이고 바꿔 얘기하면 만성적으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함을 안고 있는 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딜리아니는 그런 불안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잔과 가까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내가 무능하여 이 사람을 배불리 먹일 수는 없고 따뜻한 집에 재울 수는 없지만 내가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서 우리 집을 이렇게 따뜻하게 지내겠다 이런 마음이 그 잔의 그림에서 보면 강하게 그래서 이 방 안에 있는 잔을 그린 그림을 보면요. 네. 굉장히 보통 배경이 없는데 그 작품만은 이 배경이 좀 그래도 많아요. 침대도 있고 벽도 보이고 이렇게 생활의 느낌이 좀 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딜리아니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 잔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고 생에 대한 의지를 불태울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술가들의 사랑에게는 가난이 잘 빠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피카소를 제외하고는 피카소는 뭐 워낙 엽색가였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이 20세기 초반까지 중반까지 활동했던 화가들은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딜리아니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미안함이 있었겠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 화가들마다 이 각자 자신이 그림이 무엇인지 좀 달라요. 그림의 역할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르네상스 초기 르네상스의 대표하는 화가인데요. 이 사람한테 예술가라는 것은 과학자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인체를 해부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과학적인 어떤 사실을 밝히는 사람이 예술가였던 거죠. 네. 근데 또 미켈란젤로라는 당대 또 다른 화가는 물감이나 돌같이 죽어있는 이 어떤 물질들을 이용해서 거기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아담의 창조 같은 작품들을 보면 이 미켈란젤로는 이 예술가는 창조자였어요. 네.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는 뭐랄까요 성직자 같은 거였거든요.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림을 그리겠다. 그렇게 보자면 모딜리아니는 자기 내면의 표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 그 자기 내면이라는 것은 내 비록 가난하고 내 비록 유명하지 않고 내 비록 그림으로서 부를 이루지 못하여서 내 사랑하는 여자에게 어떤 물질적 부는 못 주지만 충만한 사랑으로 당신은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유대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모딜리아네가 죽었을 때 주안이 진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죽어버릴 수 있는 왜냐하면 죽는다는 게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살아있어 봐야 살아있는 게 아닌 거죠.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모딜리아니가 정말 전부였네요. 이 그러니까 잔에 있어서. 이미 네. 죽었게 된 거고 모딜리아니도 마지막에 이제 죽는 침상에서 침대에서 이 주안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서도 나의 모델이 되어달라. 사실 이게 좀 무서운 말이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네. 이 둘의 유대감은 일반인들은 좀 상상하기 힘든 그 깊은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잔 에브테른의 모습이긴 하지만 또 이 모딜리아니의 내면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또 함께 있는 그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이렇게 피아노의 선율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듯이 오늘 이 모딜리아니 작품을 통해서 마음까지 위안을 받는 그런 작품들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명화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